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광주방송 창사 30주년 신년 특별기획대담 한국정치의 길을 묻다 진행을 맡은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배종호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후유증으로 대한민국 정국은 갈수록 혼돈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까지 등장하면서 전국의 혼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양상입니다. 여객기 추락으로 무려 17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발생하는가 하면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흔들리고 민생과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 2007년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셨던 정동영 의원님을 모셨는데요. 명앵커 출신으로 유명한 정동영 의원은 15, 16, 18, 20, 22대 5선의 국회의원이시면서 열린우리당 의장, 통일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까지 지낸 분이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많은 도움말을 주시리라 기대됩니다. 지금 나라가 정말 너무나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정말 179명이나 엄청난 사망자가 무한 공항에서 사고로 발생했는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런 대형 참사가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사람에게 생명은 뭐보다 소중한 것이고 바꿀 수 없죠. 무엇과도. 그렇습니다.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인데 네. 막을 수 없었을까 하는 그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정적인 이제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네. 세계의 그 항공기 사고의 이제 대개 책임은 항공회사, 비행기 회사와 그 비행기를 만든 제조사 책임으로 대개 귀결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국가의 책임 문제가 저는 제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그 항공기 사고 중에 동체 비상 상황에서 동체 착륙하는 경우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이번이 사실상 최초입니다. 네. 동체 착륙을 해서 이 충돌과 폭발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네. 충돌과 폭발이 일어나게 만든 그 원인 제공, 네. 그러니까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그 착륙 유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벽을 설치한 것, 네. 이것과 관련해서 국가의 실패, 국가의 책임, 이 부분이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섰기 때문에 저는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회의 진상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이 돼야 또 재발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으로서 참 자괴감이 드는데 하루아침에 좀 후진국이 된 것 같아요. 45년 만에 대통령은 불법적인 비상계엄 또 내란을 일으켰는가 하면 이런 사고까지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모욕감을 느꼈으리라고 네. 생각합니다. 미국의 그 하원 의원 한 분이 네. 이 비상계엄을 보고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 세계에 보기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위대한 민주 시민의 역량으로 이것을 퇴치하고 극복하고 다시 민주적인 절차가 지금 이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세계가 놀라워하고 한국 국민들을 다시 평가하는 것, 이것이 이 실추된 국격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출발점이다. 출발점이 국민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국민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 이것 때문에 지금 대행의 대행 체제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1인 3역 대통령 또 국무총리
또 경제부총리 여기에다가 지금 사고수습까지 1인 4역을 해야 되는데 최상목 대행 체제가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뭐 잘 해야죠. 근데 우선 용어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대행의 대행이라고 이제 되게 언론에서 씁니다만 그건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네. 헌법 71조에 보면은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네,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대행한다라는 것은 동사예요. 권한 대행이라는 직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권한을 대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도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최상목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무한 참사,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신속하게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다든지 그런 초동 조치는 잘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비교적 평가하고 계시는데 또 우리 이제 정 의원님께서는 대통령 후보도 하시고 또 그리고 국정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데 이런 최상목 대행에게 꼭 좀 도움만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불확실성의 제거입니다. 네.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거든요. 한국의 국민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강한 나라다 하는 인상을 줬는데 그러면 네.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그 다음 단계로 이어가려면 민주적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돼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얼마 뒤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그럼 다시 안정이 되겠구나 하는 네.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 돼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라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잖아요. 네, 국민 주권. 네,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의 보배는 국민이라고 했는데 네, 이 국민의 상식을 따라야 합니다. 네. 국민의 상식. 그러니까 이 대행 체제의 행동 기준, 네, 이 비상 대행 체제 하에 대한민국의 국가의 행동 기준은 국민의 상식이다. 네, 우리 국민은 사리 분별이 명확합니다. 네, 그리고 상식이라는 것은 5천만 국민의 공통 감각이거든요. 네, 이 상식을 따르면 내란 수계 윤석열의 행태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었습니까? 네, 또 탄핵당한 한덕수 전 대행 상식과 동떨어진 행동을 하다가 결국 추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상식의 그 엄정한 의미를 민주주의의 기본은 상식에 충실한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주권자의 뜻대로 해라. 예. 라는 그런 주문이신데 지금 이제 사고 수습을 위해서도 그렇고 혼란한 이제 전국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좀 여야가 초당적으로 좀 협력해야 될 텐데 이 초당적 여야 협력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무한 참사, 이 제주 항공 참사 같은 경우는 뭐 이건 여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지점은 지금 국민의힘이 내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엄을 통해서 초래한 사태가 내란 사태거든요. 지금 내란 수괴 윤석열 씨에게 지금 주어진 혐의도 내란죄 그리고 외환죄 아닙니까? 네. 이건 반란한 행위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바탕 위에서 저는 진정한 여야 그런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점이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좀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또 탄핵과 사법적인 처벌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사실 참 뼈아픈 대목입니다만 그 여론조사 같은 데를 보면은 탄핵을 반대한다는 국민이 21%, 탄핵을 찬성이 75%. 반대한다는 사람이 그렇죠. 1,000만 명 가량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이제 그 골이 깊어지고 분열되고 양극화됐다는 반증인데 이 명명백백한 내란 사태 앞에서조차 적지 않은 국민, 작지 않은 국민이죠. 1,000만 명이나 되니까요. 21%나 되는 국민이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여기에 기대는 것이 지금 국민의 힘이거든요. 이제 이분들도 국민이니까 이 국민을 믿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것은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네. 라고 하는 증언이 수방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들 입에서 다 일제히 뭐 확실하게 증거로 제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5천만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서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내란의 우두머리요, 반란의 수괴인 것이죠. 재판관들 성향은 뭐 좀 다르다고 하지만 저는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저는 파면이 결정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5천만 명이 증인입니다. 네. 그리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회, 헌법에 보면요, 맨 처음에 국민 기본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회입니다. 네. 국회는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기관이 그 뒤에 네. 대통령이 나와요.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가 무력을 동원해서 그 국회를 권능을 무력화시키려고 한 것, 이것이 바로 내란죄의 딱 죄목에 정확하게 200% 부합하는 조항입니다. 네. 헌법재판관이 이것을 외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히 맞서겠다. 또 국민의힘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빨리 탄핵 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특검을 통해서도 제가 볼 때는 유무죄를 빨리 가리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이유로 또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 특검을 여야가 좀 합의로 도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것이 사실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앞으로 다시는 당당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행태와 행동 거지가 자신의 말과 전혀 행동이 맞질 않아요. 지금 그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보여준 어거지 행동을 보면 당당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런 사람을,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그것이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라, 도끼로 뭐 찍어서라도 그래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내가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세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비정상이다 네.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 그 임금 왕자를 손바닥에 써가지고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야 된다. 이제 네. 이런 분석도 있고 또 2년 반 동안 보여준 행동 중에 기행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상한 행동이 많아요. 이상한 네. 행동이. 네. 이제 그걸로 보면 지금 뭔가 균형 감각을 완전히 잃었다. 그리고 지금 제주 항공 참사 희생자들에 대해서 무슨 위로를 그런 메시지를 내고 할 그런 연말에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2년 반 동안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것이 참 끔찍한 일입니다. 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쿠데타로 종말을 맞게 불발 쿠데타로 이제 그 종말을 맞게 되는데 한편 생각하면
이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앞으로 2년 반 국정을 더 이끌어 갔으면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망가졌을 것인가 생각하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또 검찰 수사를 보면 체포조 여야 정치인에 대한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집행에까지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보면 뭐 사살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겠나라는 그런 좀 공포감도 듭니다. 히틀러와 윤석열 닮은 점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전 그래서 작년 무렵부터 윤석열의 연성 파시즘이다, 이거 파시스트 정권이다라고 네. 아마 이 자리에 나와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에 의해서 등장한 정권이라는 건 맞는데요. 네. 그러나 이 전체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유대인 600만 학살하면서 최종 해결이란 용어를 썼어요. 최종 네. 해결. 네. 철이라는 말을 썼는데 윤석열은 더합니다. 이 정권 네. 사람들은 수거, 그러니까요. 처단, 또 사살. 그러니까 히틀러는 유대인 학살을 유대인 모조리 죽이겠다 그러면서 최종 해결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수사를 동원했는데, 이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무슨 수거한다, 사살한다, 처단한다. 섬뜩합니다. 그 정신 상태가 히틀러의 정신 세계와 윤석열의 정신 세계를 아마 여러 가지 아마 대조해서 비교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검찰 제가 연성 파시즘이라고 했던 것은 뭐 국회도 돌아가고 사법부도 돌아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검찰과 자신들의 그런 권력기관. 인맥을 통해서, 권력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이제 입틀막으로 상징되는 기본권을 네. 무력화하고, 국회 입법권은 거부권을 통해서 사실은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한 그런 행태가 이제 연성 파시즘이다, 히틀러와 닮았다, 뭐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이것도 이제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건데요. 비상계엄을 성공시킨 이후에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라는 거는 뭘까요? 네, 이제 그 빙산의 일각 단초만 나온 건데요. 네. 12월 3일 밤 10시 반에 국무위원들이 모였을 때 최상목 지금 대행, 당시 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A4 용지 한 장을 줬다는 거죠. 네. 그 A4 용지 한 장에 비상 입법기구 설치에 따른 예비비를 확보해라 네. 라는 지침이었다는 거죠. 네. 비상 입법기구, 그것은 전두환의 국가보위 입법회의를 연상시킵니다. 국보회의. 그러니까 선관위를 압수해서, 선관위를 장악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야권이 192석 가져간 게 이게 부정선거로 된 거다라고 국민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국회를 해산 조치하고, 그리고 국회를 대신할 입법회의를 설치하겠다는 거죠. 전두환의 국보위 입법회의는 그 당시에 정치활동규제법, 정치인들 다 묶었죠. 그리고 이 언론법, 노동법 등등 한 200수십 건의 법률을 거기서 입법합니다. 전두환 내란, 전두환 쿠데타, 전두환 반역에 이어서 그걸 이제 다시 되풀이하려고 했던 이제 윤석열의 내란이었죠. 네. 이제 쭉 말씀하신 걸 또 들어보면,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한마디로 말씀하신 대로 비정상적인 그런 정신 상태 같은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국정 운영 이런 것이 무속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죠. 네. 무슨 법사 뭐 계속 이제
회자가 많이 됐는데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최순실 비선 실세 그거에 비하면 정말 몇백 배, 몇천 배 국정농단과 그것이 또 특히 이 무속에 의해서 이 중대한 국정 운영이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이 네.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만일 이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치면 네.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 정말 모골이 송연합니다. 국회는 해산됐고 그리고 입법회의라는 게 작동할 것이고 그리고 일체 정치 활동은 중지됐고 언론 출판은 검열을 받을 것이고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은 전공의들은 처단됐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영구 총통으로서의 지위를 윤석열은 이제 꿈꾸고 있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은 완전히 추락해서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난 유일한 국가라고 칭송받던 대한민국이 다시 후진국의 나락으로 정치 후진국으로 경제 개도국으로 추락하는 그런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비극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 국군이라고 말할까요? 대한민국에 그래도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을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이 없었다면 제2의 박정희 유신 시대 또 그리고 제2의 전두환 군부 통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 헌정사를 보면 지금까지 13명의 대통령이 등장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좋지 않은 대통령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죠. 하나는 네. 제도적인 결함과 네. 또 하나는 결국 그 선출된 지도자의 어떤 인성, 자질, 이게 두 가지겠죠. 네. 하나는 어쨌든 지금 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그 제도적 결함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 지혜를 모아서 이제 탄핵 심판이 가결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그 국민적 합의 속에서 새로운 공화국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정당 제도와 이 대통령 선거 제도가 지금 승자 독식 제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0.7%, 0.7%라는 건 단 한 표만 이겨도 권력을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건 이제 불합리한 거죠. 또 대한민국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 양대 정당이 다 대표하고 대리하고 대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저는 좀 깊이 있게 고민돼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2007년도 대선 때 출마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명박 후보하고 격돌을 하셨는데 대선 치러지기 전에도 이명박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BBK, 내곡동 여러 가지 비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은 결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나중에 결국 감옥까지 갔는데 이런 일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그래서 민주주의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물론 미국도 그 지난번에 의회 난동 같은 그런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꼭 제도만 갖고 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이 이제 해법인데 그러기 위해서 제도론적 관점 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그 견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그런 또 그 견해가 있고 어쨌든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촛불 탄핵. 근데 그리고 온 결론은 뭐 국민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검찰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광장 따로 정당 따로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과 이 광장과 여의도가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높여야 된다 하는, 거기에는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2007년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네. 뭐 제가 아니어도 그때 사실 세 번째 민주정부는 지속됐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반도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군사 모든 분야의 뿌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분단에 있습니다. 네. 이 분단 체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평화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느냐, 그 갈림길이 사실 2007년이었습니다. 네. 그 점에서 굉장히 저의 실패는 저의 부족 때문입니다만, 그냥 단순히 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차원을 넘어서서 한반도의 운명이 다른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다시 이 증오와 분열과 혐오의 그런 대결의 시대로 가버린 것이 우리 역사에서의 안타까운 분기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07년 대선 때 이제 많은 미래의 국가 비전을 준비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 의원께서 대통령이 내가 된다면 이 미래 국가 비전만큼은 좀 확실하게 내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제기했던 게 개성동량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을 완성하고, 네. 10분의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완성하고, 그리고 해주공단을 만들고, 네. 그리고 원산공단을 만들고, 신의주공단을 만들고 해서 사실상의 남북 경제공동체로 가겠다. 아마 5년이면 충분히 거기까지 저는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기회를 놓친 것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 이제 대통령의 시대가 아니라 중통령의 시대로 가야 한다라는 네. 주장을 폈는데, 네.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통령이라는 건 중산층의 시대, 중소기업과 통하는 대통령의 시대.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지나치게 지금 대기업 위주로 30년 이상 왔습니다. 수십 년 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의 그런 대기업 의존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도 중소기업이 강한 그런 나라로 가는 것이 앞으로의 비전과도 일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분단의 극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행한 것은요, 왜 독일 사람들은, 게르만 민족은 자기들이 전쟁을 저지른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945년 분단 그 이후에 불과 1990년이니까요. 45년 만에, 1945년에서 1990년이니까 45년 만에 분단을 넘어 통일로 재통일로 들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동서독 정상회담이 1970년에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동서독이 이제 그 정상회담으로부터 출발해서 동방정책 시행 20년 만에 통일로 갔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분단 80년입니다. 네. 1945년, 2025년 80년이죠. 곧 100년입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원점으로 네. 되돌아왔거든요. 그 점에서 저는 독일에서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정권이 바뀌어도 그 화해 협력과 교류를 통해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 정책은 지속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을 부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분단을 선거에 악용해 왔습니다. 뭐 총풍 사건 같은 거죠. 네. 판문점에서 총을 좀 흔들어 달라. 그래서 선거에 유리하게 그런 정세를 이용하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거를 전쟁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비상계엄을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까지 이제 출연했다 말이죠. 거의 끝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분단을
그런 정권이 악용하고 정치 세력이 악용한 그런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조기 대선은 뭐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텐데 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는 남북 관계를 어떻게 다시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외교 안보 남북 관계가 심각해요. 네. 세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 첫 번째, 98년 김대중 정부 초기로 돌아갈 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네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네. 선민후관, 민간 교류를 먼저 앞세운 네. 선이후난, 쉬운 것부터 먼저 하고 네. 어려운 건 좀 뒤로. 그다음에 선경후정, 경제 교류를 먼저 하고 정치적인 대화는 좀 뒤로 빼고, 그다음에 선공후득, 먼저 줘라, 그리고 나중에 받자 하는, 이게 진심, 충심이 전달되면서 북이 이제 수십 년 동안 근친 증오의 관계로부터 이제 악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거든요. 네. 일단 그걸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게 첫 네. 번째고, 두 번째는 북이 걱정하는 걸 해소해 줘야 합니다. 네. 북은 물론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 하는 자신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 남쪽에 흡수당한다, 네. 붕괴한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흡수할 뜻이 없다,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북한의 붕괴를 추구하지 않는다. 19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1장 1조대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하는 그런 기조를 분명한 원칙으로, 방침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가 4강 외교의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적대, 북한과 적대하고 러시아와 적대하고 중국과 적대하고 일본을 중심에 갖다 놓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는 외교안보에 있어서 훼손된 한미 동맹의 신뢰를 치유하고 복원해야 합니다. 네. 지금 가장 충격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는 바이든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네.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라고 해서 어깨 동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쿠데타의 주범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 사람과 친구를 했다는 네. 것이. 한미동맹의 정신적 훼손 상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치유하고 복원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과 관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네. 다시 우호적인 협력 관계로 되돌려 놔야 합니다. 이것이 국익입니다. 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고 우리 국민의 이익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 DJ 정부를 벤치마킹해라. 그리고 북의 걱정, 북의 우려를 해소해 줘라. 세 번째, 4강 외교의 환경을 바꿔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들어봐도 깊이 공감이 가는 그런 말씀인데요. 문제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한 김정은을 친구라고 그러면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뭐 다시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북한의 핵을 또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피지기라는 거 있잖아요. 네. 상대방을 잘 알아야 되는 건데. 네. 우리가 4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트럼프. 네. 트럼프에게 관심 1번은 경제입니다. 돈입니다. 돈. 네. 돈. 그리고 또 하나는 명예욕입니다. 네. 명예욕입니다. 다른 대통령은 못하는데 나는 해냈다라는 네. 그런 자기 도취적인 그런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셀 터이고 또 우리에 대해서 관세 뭐 협박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방위로 트럼프 정부를 향해서, 트럼프 정권을 향해서 우리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스마트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는 북과 직접 대화를 곧 시작할 것입니다. 1월 20일 취임 즉시. 여기서 우리가 줄 것과 취할 이득, 그러니까 우리 국익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그 트럼프가 원하는 명예욕 가운데는 이제 노벨 평화상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히 이 북의 그 ICBM 능력 제거하고 핵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노벨 평화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 한반도의 분단 상황과 동북아의 불안정한 정세에서 가장 키는 열쇠는 북미 관계입니다. 북미 네.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미국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국가 가운데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나라는 딱 하나입니다. 전에 쿠바도 있었는데 쿠바와는 정상 관계가 맺어졌어요. 네. 북미 관계 정상화를 트럼프 4년 동안에 이루어내는 것을 국가 외교의 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그 적대 관계 해소가 선순환의 사이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까 새 정부가 세 가지의 방향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집중함으로써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과정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대동강의 트럼프 타워를 4년 뒤면 대통령 끝나는 거니까요. 네. 신의주에 트럼프 타워를 세운다든지 이런 구상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분간은 최상목 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최상목 대행이 경제 전문가여서 경제는 잘할 것 같지만 외교,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상목 대행에게 앞으로 트럼프를 상대한다든지 또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꼭 좀 도움말을 줄 수 있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고. 국민이 원하는 건 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정을 위해서는 주변에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주변 강대국들을 향해서도 적대적인 메시지는 해서 안 됩니다. 네. 윤석열 정권 때 했던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다든지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젤렌스키와 함께 싸우겠다든지 이런 적대적인 태도, 또 북에 대해서 선제 타격을 해서 멸망시켜 버리겠다든지 하는 그런 아주 호전적이고 적대적인 걸로 2년 반을 지새웠는데 그건 이제 금물이죠. 반면교사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도 최소한의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전공인 이 경제 분야에 집중해서 특히 지금 내년 2025년도 성장률이 1%대로 지금 지난 50년 내 최악입니다. 네. 이것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서 추경이 시급합니다. 네. 추경이. 그래서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어려울 때 기업과 민간이 어려울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100조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는 우선순위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치유지요, 치유. 네. 얼마나 상처받았습니까? 네. 우리의 그 자존심과 우리의 자부심. 이제 특히 광주 시민들 경우에 계엄날 그 엄청난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네. 전두환 시대가 또 오는가? 라는 그 충격과 공포. 네. 이거 치유해야 합니다. 치유해야 네.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군은 영원히 정치 개입을 못하는 줄 알았더니 네. 이거 시퍼렇게 살아서 군부 통치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성공했으면은 지금 김용현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은 지금 뭘 하고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나라가 됐을 것 아닙니까? 네.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검찰 권력의 청산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미국의 모델을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검사도 미국 검사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미국 검찰처럼. 우리가 대통령제 미국에서 따왔는데 왜 검찰 제도는 미국식대로 안 합니까? 미국식대로 하면 됩니다.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재판할 때 수사는 미국은 FBI가 합니다.
연방수사국, 국가수사본부 확충해서 거기서 수사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무소불위의 권력, 국민 위에 군림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그런 검찰권의 청산, 이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번 조기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바로 이 시대적 과제, 군을 영원히 쿠데타로부터 절연하는, 추방하는 그런 그 요청, 국민의 명령, 그리고 검찰 청산,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가 있긴 합니다. 뭐냐? 8년 전에 박근혜 탄핵 때 1,700만 개의 촛불이 요구했던 그 공통 요구가 뭐냐면 나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네.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이 키우기 힘들고 학교 보내기 힘들고 주거 집 사기 어렵고 집세 내기 어렵고 일자리,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 등등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삶의 문제, 이것을 개선하는 것,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 이것이 새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뛰어난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이잖아요. 뭐가 문제인가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지도자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요. 2007년 대선 후보 시절에 비서실 부실장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시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이번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하시는 건가요? 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온실에서 자라온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의 사다리를 타고 그리고 네. 뭐 직장을 얻고 그리고 또 이름을 얻고 그래서 또 정치에 입문하고 그렇게 온 사람인 반면 우리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정말 잡초와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개똥밭에 굴러서 큰 사람이다 스스로 그런 표현을 합니다만 누구보다도 힘없고 약한 억울한 사연이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점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상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개천에서 용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개천에서 일단 용이 되면 그 개천을 다 잊어버립니다. 네. 자기가 이제 출세했으니까 이루었으니까 네. 자기 삶에 안주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개천을 잊지 않고 그 개천을 바다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온 사람이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하면 꼬리표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이 부분은 전혀 조기 대선에 문제가 안 될 거로 보십니까? 김영삼 대통령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네. 97년 10월 달 대선을 2달 앞두고 당시 김영삼 정권입니다.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설이 이제 불거졌어요. 검찰이 600억 비자금 수사한다. 검찰의 보고를 받은 당시 대통령 YS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것이지 네. 검사놈들이 뽑는 게 아니야라고 네. 일축했다는 것입니다. 네. 정치가 합니다. 정치가. 네. 지금 시점에 얘기하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는 것이지 네. 법원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법치주의의 원칙은 더 큰 원칙입니다만 그러나 네. 현실로서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비상한 국면 속에서 네. 그것은 국민적 시각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보수 여권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친윤에 의해서 축출이 되면서 과연 보수의 대권 주자가 누가 되느냐가 지금 오리무중인데 혹시 누가 되실 것 같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누구에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 역사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쭉 네.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극우 세력의 소멸 과정이라고 저는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건전한 보수 세력이 다시 재정립돼야 합니다. 네. 사실 윤석열 당시 후보 뭐 빌려온 사람이잖아요. 예, 용병이죠. 그다음에 그 전에 이회창 후보나 뭐 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의회 정치를 통해서 길러낸 인물을 지금 제대로 못 세우고 있는 거죠. 그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이 반북 반공에 의지해서 특정 지역에 의지해서 생존을 모색하는 그런 극우적 보수는 수명이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길게 보고 다시 이 보수 진정한 보수의 재형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수의 가치는 뭡니까? 애국 아닙니까? 애국. 대한민국의 애국의 내용을 따지고 보면 국익이잖아요. 네. 국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수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등장하면 다 감옥에 가거나 탄핵되거나 쿠데타를 하거나 최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극우 보수 세력은 생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8년 전에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었는데 이번에 또 윤석열 대통령 사태가 또 일어났거든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건지요? 예, 저는 8년 전에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이제 손으로 끌어내렸단 말이죠. 세계가 놀랐어요. 네. 아, 한국의 민주주의가 강하구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을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정권이 사실 우리 정치를 개혁했어야 합니다. 네. 말하자면 국민적 요구했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통합의 정치로 갔어야 하거든요. 네. 저는 적폐청산도 물론 필요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부분에 관한 것이고 네. 정치의 본령,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저는 연합정치, 통합정치로 가서 제도를 바꿔내고 네. 그걸 통해서 법을 바꾸고 정책을 실현하고 함으로써 국민의 삶을 개선했더라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을 것입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 윤석열이라는 그런 괴물 정권을 탄생시킨 것,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 앞에 좀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귀한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말씀 해주신다면요. 올해가 을사년입니다. 네, 역사의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는 해입니다. 네, 을사늑약. 우리 주권을 빼앗기고 식민지 노예로 전락했던 120년 전, 네, 그게 60갑자가 두 번째 돌아온 해입니다. 120년 전에 조선, 120년 뒤에 대한민국, 다른 대한민국입니다. 그 주인공도 다른 세대입니다. 이제 세계 어디 내놓아도 영국, 독일, 프랑스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보배는 국민입니다. 이 쿠데타로부터, 이 비상계엄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켜낸 보루도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위대한 시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위대한 국민의 저력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120년 만에 돌아온 이 을사년을 위대한 을사년으로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동반자로서 국민 주권의 수임 기관인, 지금 유일하죠.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의 주권을 맡긴 유일한 기관이 대통령은 사라졌습니다. 국회밖에 없습니다. 이 국회를 중심으로 국회와 함께 국민이 손 잡고 가면 2025년 다시
부흥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오늘 힘이 되는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사 30주년 신년 특별 기획 대담 한국 정치의 길을 묻다. 오늘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하셨던 정동영 의원을 모시고 탄핵 정국의 조속한 수습 방안과 대한민국 정치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 저녁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모두 지내신 한국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 김종인 이사장을 모시고 신년 특별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KBC의 이번 신년 특별대담이 혼돈에 빠져 있는 한국 정치의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작은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한공항 대참사로 큰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배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